2026년 1월의 새벽, 매서운 한기가 감도는 경기도 평택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벽 5시부터 인력사무소 승합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안전조회를 하는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로 활기가 넘쳤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15대의 타워 크레인은 모두 가동을 멈춘 채 흉물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고, 골조만 올라간 채 방치된 아파트 외벽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만 부딪힙니다. 공정률 60%에서 멈춰버린 이 현장은 대한민국 건설 경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묘비와도 같습니다. 현장 입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만난 64세 김철호 씨는 담배를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형틀 몫으로만 40년을 살아온 베테랑 기술자입니다. 1980년대 중동 건설 붐의 막바지를 경험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현장을 지켰던 그였습니다. 기술 하나면 밥 굶을 일은 없다던 자부심은 지난 1년 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씨의 통장 잔고는 바닥난 지 오래이며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남양주의 30평 아파트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 그때는 몸값을 낮추면 일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아예 현장 문이 잠겨버렸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그냥 일이 증발해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체념이 묻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김 씨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사상 초유의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권 건설사 중 12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으며 하청의 재하청으로 얽혀있던 자재 납품업체, 인력사무소, 현장 식당들까지 연쇄적인 파산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전국의 땅을 파헤치던 그 많던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금리 5%, 환율 1,450원, 부도율 3배 증가.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김 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수많은 개인의 삶이 존재합니다. 40년 베테랑 기술자가 1년 만에 빚더미에 앉게 된 이 기막힌 현실은 단순히 건설업의 불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멈춰버린 크레인 아래에서 시작된 이 위기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타고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까지 위협하게 되었는지, 그 차갑고도 냉혹한 경제의 인과관계를 추적하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건설 현장은 왜 멈췄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붕괴의 전조는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23년 말부터 금융시장의 모니터 위에는 붉은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물리적으로 멈추기 훨씬 전부터 돈의 흐름이 먼저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건설업계 특유의 기형적인 자금 조달 방식,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자기 자본 10% 남짓한 돈만 가지고 나머지 90%는 미래에 지어질 건물의 수익성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사업을 벌입니다. 땅을 살 때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일으키고 인허가가 나면 제1금융권의 저금리 본 PF로 갈아타는 이 위험한 줄타기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이 화려했던 줄타기는 순식간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돌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는 30% 이상 치솟았는데
고금리의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기며 미분양 물량은 위험 수위인 10만 호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방의 화려한 모델 하우스들은 주말에도 방문객이 한 명도 없는 유령 건물이 되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재고가 쌓여만 갔습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시행사는 브릿지론 이자를 갚지 못해 만기 연장만을 애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좀비 사업장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금융권, 특히 부동산 PF 비중을 높였던 저축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공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브릿지론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이제는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담보로 잡은 토지가 공매로 넘어갔지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며 반값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상의 침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유동성 파티에 취해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외부의 파도가 닥치기도 전에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의 적나라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고된 재앙이었으나 탐욕의 눈이 멀어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폭주 기관차가 결국 탈선한 결과입니다. 건설 현장의 셧다운이 단순히 노가다판의 일시적 불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하나가 멈추면 당장 레미콘과 철근 업체가 멈추고 뒤이어 창호, 가구, 인테리어, 이사업체, 그리고 현장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까지 실핏줄처럼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가 동시에 마비됩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2.0을 상회합니다. 즉, 건설 투자 10억 원이 사라지면 실제 경제 전체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강력한 승수 효과가 역방향으로 작용하며 실물 경제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역의 연쇄 반응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금의 흐름, 즉 금융 시스템을 타고 번지는 독성입니다. 한국의 건설 하도급 구조는 여전히 전제오음이라는 외상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대형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그들이 발행한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어음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청업체들은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해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선두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공포는 순식간에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어 신용 경색을 불러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목격한 은행들은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옥석 가리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멀쩡한 기업의 대출 만기조차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에 나섭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통화 승수가 급락하고 시중의 유동성은 말라붙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동결하며 가게는 소득 감소 공포에 지갑을 닫습니다.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멈춘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 속에는 불황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장기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월 매출 1,300만 원. 이 숫자는 수많은 가장을 덤프트럭과 굴착기의 운전석으로 유인하는 달콤한 마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사업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계산기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매출 뒤에 숨겨진 참혹한 마이너스 성적표가 드러납니다. 2억 원이 넘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캐피털 할부금으로만
매달 4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치솟은 경유값, 덩치 큰 장비를 세워둘 주기장 비용, 특수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엔진 오일 하나만 갈아도 수십만 원이 깨지는 유지 보수비까지 제하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에서 찍힌 매출이 1,300만 원이라도 통장에 실제로 남는 순수입은 고작 300만 원 남짓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넘기는 이 돈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자녀 학원비를 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현재 공사가 멈춘 지금은 상황이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장비는 멈췄지만 고정 비용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부금 고지서는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고 운행하지 않아도 보험료와 주기장 비용은 나갑니다. 현장에서 만난 15년차 굴착기 기사 박 씨의 장부는 적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차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서 똥값이 됐거든요. 팔면 남은 할부금도 못 갚아서 빚만 떠안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매달 말라 죽어 가는 거죠. 그는 일감이 없어 쉬는 날에도 텅 빈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는 차마 일감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출근하는 척 나왔다는 그의 등 뒤로 감가상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그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의 탈을 쓴 현대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운 좋게 일감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곳은 또 다른 형태의 지뢰밭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공기 단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3일이 걸릴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내라는 무리한 지시가 내려오고 현장은 안전보다 속도가 지배하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빨리빨리라는 압박 속에서 베테랑의 감각은 무뎌지고 찰나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야간 작업을 강행하던 굴착기가 지하 매설된 통신용 광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일대의 인터넷과 통신이 마비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온전히 장비기사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원청은 하도급 계약서에 깨알 같은 면책 조항을 들이밀며 뒤로 빠지고 영세한 하청업체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하루 일당 60만 원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레버를 당겼던 기사는 그날 하루 만에 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우발 채무의 위험은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2026년 건설 노동자들이 마주한 러시안 룰렛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은 다치면 치료비 걱정에 신음하고 사고를 내면 배상금 공포에 떱니다. 대형 건설사가 부도나면 뉴스가 되지만 하청의 재하청 끄트머리에 있는 장비기사의 파산은 통계 한 줄로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가장들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모 아래 흐르는 땀방울이 배신당하는 사회, 성실함이 오히려 빚이 되어 돌아오는 이 잔인한 현실은 우리 경제의 하부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끊긴 가장이 마주하는 첫 번째 공포는 당장 이번 달에 생활비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저축해둔 비상금이 바닥나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꺼내 듭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카드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긁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금융권 용어로 다중채무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는 냉정합니다. 연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카드 한도는 삭감되고 1금융권의 문턱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아집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그가 발을 디딜 곳은 이제 벼랑 끝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즉시 대출,
무서류 당일 입금 문자들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김 씨는 결국 제도권 밖의 사금융, 즉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립니다. 월 3%, 언뜻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입니다. 여기에 복리가 적용되면 빚은 눈덩이가 아니라 눈사태처럼 불어납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부채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경제적 판단력은 마비됩니다. 300만 원을 빌려 당장의 카드값 200만 원을 맞고 남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합쳐 3개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계산은 공포심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매일 아침 울리는 채권 추심 전화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경제적 주권이 자본의 폭력 앞에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이며 성실했던 노동자가 금융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가계 경제의 붕괴는 결국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뒤흔듭니다. 평생 남편의 벌이로 알뜰살뜰 살림만 해오던 아내는 50이 넘은 나이에 낯선 노동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 계산원 조끼를 입은 아내의 모습은 김 씨에게 천형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하루 8시간, 다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서서 수천 번 바코드를 찍어대며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아내. 그녀가 받아오는 월급 200만 원은 고스란히 김 씨가 빌린 사채 이자를 막는 데 들어갑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볼 때마다 김재 씨는 죄인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베테랑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가족을 착취하는 기생충 같다는 자괴감만이 남았습니다. IMF 시절에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침묵의 비극이 가정마다 진행 중입니다. 가장이 느끼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재기를 위한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심리적 파산 선고입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고 가정이라는 최후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워집니다. 경제 위기가 숫자로 시작해 어떻게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지 김 씨의 사례는 잔인할 정도로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채업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결국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덤프트럭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3년 전 이제 내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부푼 꿈을 안고 1억 8천만 원에 구입했던 최신형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멈춘 2026년의 중고차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전무한 죽은 시장에서 딜러가 제시한 금액은 고작 6,200만 원. 구입가의 3분의 1 토막이 난 처참한 가격이었지만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이자를 막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헐값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를 판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은 김 씨의 통장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밀린 카드값, 캐피털 할부 장음, 그리고 고금리 사채 원금까지 갚고 나니 최종적으로 그의 손에 남은 돈은 단돈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현장 먼지를 마시며 악착같이 모아 투자했던 전 재산의 96%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자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 충격적인 부의 소멸 현장은 자산 가치 하락과 레버리지의 역습이 결합했을 때 개인의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를 가진 사장님이 아닌 남의 트럭을 대신 몰아주는 일당 기사 신분입니다. 하루 일당 35만 원. 과거 자신의 차로 벌던 매출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김 씨의 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년 중 가장 평온해 보입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기름값 걱정, 수리비 걱정, 할부금 걱정. 그 지긋지긋한 고정비 압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소유가 곧 고통이 되고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진 이 기막힌 무소유의 역설. 이것이 바로 2026년 멈춰버린 건설 현장이 성실한 가장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슬픈 생존 방정식입니다.